어떻게 보면 8월 CPI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던져줬다.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걱정스러운 것은 실적이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점도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번 한 주간도 참 힘든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하락으로 오늘 금요일장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좀 따져놓고 보면은 8월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의 그 어려운 증시 상황, 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사실 CPI 지표 발표되기 전날만 해도 네. 8.3인가요? 그때 네. 예상치가 그랬지만 네. 우리 한 7.9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게 대세였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은 유가로 인해서 레벨이 떨어질 수 있었던 여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올랐거든요. 특히 주택가격 계속 올랐고 음식료품 그리고 뭐 서비스 물가들도 올랐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팽배했었는데 그나마 유가가 좀 잡아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코어 CPI라 그러죠. 석유 제품이랑 음식료를 뺀 부분을 보면은 지금 5.9까지 쭉 밀렸다가 6.3으로 탁 올라왔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데 9월 CPI, 특히 코어 CPI는 3월 고점을 넘는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빠졌었던 건데. 네. 그냥 일반 CPI보다. 일반 CPI보다 더 일반 CPI가 버티고 있었을 때도 코어 CPI가 먼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소비 심리 지표가 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데 따른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한 부담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임금이 너무 올라서 거기에 대한 후행적인 영향들이 받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 압력은 좀 제어됐는데 이제는 반대급부로 그동안에 누적돼 있었던 돈의 힘, 아직까지 남아있는 돈의 힘들이 기조효과랑 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비국가다 보니까 네. 이 서비스 업종, 우리 뭐 쉽게 해서 식당, 레스토랑 네. 이런 쪽에 그 최저임금 이거 자체가 이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확 올라갔다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오른 줄 알았더니 이 샐러리, 일반적인 그 급여자들은 네. 그냥 별 차이가 없는데 이쪽 아래쪽 저임금을 받던 쪽에서 확 올라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서 올라온 것들은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쪽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준 위원들까지도 지금은 임금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고용에 있어서 단순한 실업률보다도 임금 상승률. 근데 또 임금 상승률을 보면 좀 꺾인 건 맞아요. 좀 슬로해진 건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로 좀 전이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월 CPI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던져줬다. 시장에서는. 뭐 통화정책도 있겠지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한 번 꺾이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동산 주거비가 좀 올랐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지금 진짜로 원유 가솔린 가격은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상승 기여도로 본다 하더라도 3.1에서 2.1로 1%포인트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치부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왼쪽 그림이 품목별로 이렇게
CPI 전년 대비 변화율을 같이 그려드린 건데 보시면은 휘발유 가격은 44%에서 8월달에 25.6 굉장히 많이 둔화됐거든요. 근데 가정식품, 외식, 중고차 그리고 주거 서비스, 주택 CPI고요. 교통, 의료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색선이 상품 가격이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 이거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식품 서비스 이게 워낙 특히 서비스가 이번엔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저 분야 같은 경우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 상품은 강달러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당히 싸질 텐데 네. 그래서 그로 인한 상쇄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식품 가격들이 쉽게 꺾이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2분기 때 워낙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뭐 30%, 70% 급등했다 해서 제품 가격이 바로 녹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한국도 지금 라면 가격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고민들을 다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있게 되는 이제 일정이 FOMC,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9월서부터 긴축이 좀 더 강해지고 두 네. 배로 뭐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일단은 그동안의 QT라고 하죠.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전개되긴 했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QT가 예를 들어서 QT가 100억 달러다라고 하면은 상한선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거지. 100억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억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당초 상한선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덜 해왔거든요. 최근 흐름을 본다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상한선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있어서 주택 경기,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MBS라 그러죠.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을 매각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게 된다면 주택 경기가 좀 빠르게 꺾이면서 조금은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QT가 단순하게 늘어났다라는 것보다도 MBS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긴 하겠지만 주택 경기가 급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긴축을 좀 완화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식, 돌아오는 만기 채권들에 대한 그것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프트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연장 전에도 그걸 매각한다 그러면 이건 큰 충격이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봤듯이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그렇죠. 연준의 임무가 생겨버려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좀 불안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국에 네. 아니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은 주택 경기가 빠르게 꺼진다라는 의미, 빠르게 둔화된다라는 의미는 전반적인 자산 가격에 대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모기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왜냐면 매각을 한다는 의미는 채권 금리는 또 올라가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소비 여력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로 인해서 경기가 더 불안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단순하게 흡수된다는 것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경기 특히 주택 경기 변수를 건드린다는 게 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금리 인상, 지금의 이 변동성, 물론 이제 하락 압력이 높은 이 네. 변동성,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FOMC에서 금리를 올리는 발표를 하고 나서는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8월 CPI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면 좀 쉬운 해석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두 다 알고 있었죠. 9월 FMC에서는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연준위원들이 모두 매파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를 확 끊어버리려는 굉장히 오버킬이라고 하죠.
더 세게 해서 시장의 기대를 끊어버리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제 기본 시나리오는 8월 CPI를 통해서 조금 반등 시도를 좀 더 이어가고 9월 FMC에서 오버킬이 나오면서 꺾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8월 CPI 때문에 오버킬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9월 FMC에서 이게 8월 CPI 발표된 직후 흐름이거든요. 75bp 금리 인상이 100%였다, 90%를 넘나드는 게 67로 떨어졌다,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3%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2년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도 지금 보시면은 4.25에서 4.5가 37.6으로 올라왔고요. 4.5에서 4.75도 11.5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 2023년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보면 원래는 3.6 정도였는 게 4.0까지 올랐다가 8월 CPI 확인한 이후 4.3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연준이 점도표를 얼마나 올려야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10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반면 75bp 금리 인상을 하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버킬이라고 해서 만약에 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9월 9일처럼 4%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5를 내놓는다. 그럼 어이구 놀랄 수 있겠죠. 근데 4.3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또 아까 보였던 것처럼 4.5까지 조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4.5를 내놨다. 놀라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점도표를 보실 때 2022년은 4.2, 2023년은 4.5 이걸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이 필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CPI를 확인한 뒤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2023년에 금리 인하 기대를 하지 말아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가 잡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의 기대를 꺾어버리려면 2023년 점도표의 하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4.2 정도, 이보다 조금 높게 한다고 봤을 때 하단을 얼마나 높게 가져갈지, 이 2022년 평균보다 높게 된다면 내년엔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점도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겠죠.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센 불주사를 맞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할까? 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연준 위원들도 엄청 세게 얘기해요. 계속 이어서 좀 달래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계속 세게. 근데 지금 나온 지표를 보니까 네. 다급하긴 다급했었나 다급하죠.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세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닐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거든요. 이분이 최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29일, 24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닐 카시칼이라는 분이 가장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된다.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어렵다. 2%로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살짝 꺾였다고 될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긴 했는데요. 잭슨홀 직후 시장 반응 보고 기뻤다. 7월 FMC 이후에 랠리 보고 실망했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전념해야 된다. 이처럼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까지도 물가 잡아야 된다고, 지금 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 그림에서의 오차가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수요나 고용 둔화가 점진적으로 돼서 물가 안정이 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니까 경착륙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물가는 8%대인데 경기는 안 좋아져서 지금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0.1이에요. 전년 대비.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이 0.8. 삐끗하면 역성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8%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빨리 이쪽에 충격을 주더라도 경착륙을 가더라도 물가를 잡아서 경기가 꺼진 뒤에 경기 회복의 스탠스를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좀 심적으로 조급하거나 좀 쫓기는 듯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나올 텐데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엄청난 불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파월 연준회의 또 CATO라는 데서 또 연설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더 충격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뭐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렇지. 예방 주사를 센 걸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한 주사가 들어와도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이번 잭슨 9월 FMC 미팅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요게 브레이드너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한 뒤에 시장이 급반전을 했거든요. 9월 초에. 근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둘기파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그 컨퍼런스 자료에서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여기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위험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긴축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 한마디 가지고 거봐. 긴축이 너무 오래되면 강해지면은 위험하다라고 하잖아. 그럼 통화정책을 더 그렇게 세게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에만 나스닥이 2%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매파적인 스탠스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무리 작은 긍정의 시그널, 비둘기파적인 시그널이라고 하더라도 좀 반등 시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코스피가 2450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2,500선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FOMC 이후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해도 그게 끝은 아니다. 네. 다시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8월 CPI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긴축과 경기 불안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빠르게 잡혔다면 이제는 경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믿을 구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긴축은 긴축대로 진행돼야 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긴축과 경기 불안 두 가지 흐름들이 한쪽이라도 방향성이 바뀌어야지.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간다든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시장들이 안정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 이제 전저점 밑으로 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을 이제 슬슬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박스권 2300에서 2500 박스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9월 FMC 이후 MBS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액션이 취해지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된다면 저는 지수 레벨 자체가 2300 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300도 깰 수 있다. 네, 저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락바텀으로 2050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내려갔네요. 네. 그때 200? 네, 저희가 2200 몇십으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아니라기보다는 저희는 기간을 한 내년 1,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점 통과 시점을. 근데 최근 경기 둔화라든지 긴축의 강도라든지 속도를 본다면 이게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걱정스러운 것은 실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게 된다면 지금 봤던 레벨,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행 PR이 저희가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2600선, 2650선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255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밴드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지수 레벨 그 저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참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려 있는데 이거를 손절할 수도 없고 같은 고민이지 뭐 계속. 그쵸. 그 이번에 좀 반등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녹아나는 게 지치는 게 네. 아예 쭉 빠졌다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희망을 줬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또 희망을 주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작년 10월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주식 비중을 줄이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좀 안전한 쪽,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라든지 최근 채권 금리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이쪽을 좀 보신다면 좀 방어력을 조금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이 많이 나신 분이라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좀 현금이나 여유를 갖고 계셔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50? 네. 예, 2050. 그렇다면 지금 2300선, 그러니까 2400선을 깨고 2300대가 된다 해도 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2300이면 충분히 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380선인데 뭐 100포인트 정도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3, 4% 정도 되겠죠. 3, 4%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2400 밑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된다. 다만 245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했던 것도 좀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짧게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100포인트를 먹기보다는 100포인트가 반등할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셔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반등은 선택의 영역이다.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과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나눠서 전략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30% 정도는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현금 비중이 네. 최소한 30% 이상. 네. 만약에 굉장히 방어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50% 이상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채권 ETF라든지 이런 ETF 투자를 여러 군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오히려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게 된다면 채권 금리는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고, 이런 스킴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지금은 좀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언제 쓸 것이냐,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저점 2050 근처에 왔을 때 네. 그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흐름은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 상황들이 자꾸 이상하게 계속 어떻게 변하니까. 네. 파월 연주장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줄은 저도 좀 매파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아주 뭐 슈퍼독스가 될 정도의 스탠스를 보일 정도를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점은 조금씩 유동적이긴 할 텐데 저희가
저희 전략적인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2100에 근접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권역. 2100. 예. 그리고 2100이 깨지게 된다면 매수 가능한 권역. 거기서 언더슈팅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최근 그렇죠. 코스피 2300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수급 이슈로 인해서 확 밀려났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좀 현금 비중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100선 전후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